쇼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칼럼니스트 김혜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겸 전 카레이서 이세창입니다. 노 사장입니다. 아니,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이 드디어 나갔습니다. 네. 박수! 저희의 첫 번째 결과물이 나갔는데 다들 좀 보셨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제 예상을 한 5배 정도. 오, 저는 네. 제 예상만큼만 돼도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네. 진짜 한 4~5배 이상의 호응도와 뭐 응원도 많았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장소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바로 1회차가 1부밖에 안 나갔는데 저는 그 방송 보면서 뭐 반응도 반응이지만 네. 이세창 감독님이 좀 옆에 앉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비교가 되게 워낙 또 미모가 투투하시잖아요. 양쪽에 계신 분들을,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징어를 만들어 버려서 아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노 사장 옆에 앉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기자님 담당 카메라 감독님께서 되게 잘생기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진짜로. 올 것 같아요. 예. 아니, 실제로 보면 되게 호감이 형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나는 만만한겨? 그래도 이게 두 분을 비교해서 놓고 보자면 그래도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외모의 분과는 아니 비교하기 좀 근데 어렵잖아요. 저야 기분 이렇게 나쁘려고 그러네. 습관이 돼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메이크업이라는 것도 좀 하고 하는데 무슨 연기를 이렇게 쌩얼로 하는 저 감독님 저는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요. 저는 그게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 그쵸?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 근데 저는 준비된 주둥이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뭘 주둥이로. 담당하시겠어요? 지식, 저는 지시? 정보. 예, 좀 그런 거 좀 이제 많이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오늘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첫 방송이 잘 나간 기념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풀빌라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깜짝 너무 좋아요. 놀랐어요. 네. 앉아 계신 소파 보세요. 네. 이 세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원래 있던. 원래 있던 데인데 근데 지금 세 분 다 그래서 좀 편하게 입으시려고 반바지 맞춰 입고 오신 거죠? 아니요, 저는 오늘 네. 풀빌라라고 네. 해서 일부러 오! 이렇게 여행 가는 복장으로 입고 그러네요. 왔는데 근데 노 사장님하고 이제 함께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네. 차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죠. 예, 아까 냉장고 열어봤는데 깜짝 정말 놀랐죠? 종류별로 꼼꼼하게 다 준비하시고 와, 그리고 이때까지 그 막장 미니 드라마 이후로 새벽 1시 반에 대본 날라오는 그것도 촬영 전날 촬영 전날 새벽 1시 반 대본 던져주는 거 쪽대본이 그죠? 그 쪽대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정말 이 막장 미니 드라마인 이유는 대본이 전면 수정이 됩니다. 좋아요. 촬영 직전에 작가님하고 PD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바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뒤통수를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아까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 마음이 뭐예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르고 시청자의 백을 믿고 어지간한 예능 프로보다 더 심해.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니까 노 사장님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저도 저번 주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많이 배워가요. 맞아요. 그냥 이제 제가 기존에 알던 자동차 지식하고는 조금 다른 히스토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역사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자동차를 정말 알고 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거 들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차를 저희가 또 2편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분을 보시면 정말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공부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차를 하고 싶냐라고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BMW를 타고 있어서 BMW가 하고 싶어요 라고 딱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정말 장안의 화제죠. 네, 정말 화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가 지난달에 BMW 520D를 샀어요. 근데 첫 외제차에서 친구들이 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요새 들어서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차값이 걱정을 많이 너무 해주고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네. 그럼 저희가 돈을 모아서 소화기를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얘기. 그게 좋다. 소화기. 저 그래서 요즘에 차간 간격 잘 유지하고 다니고요. 되도록이면 1차선과 3차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참 뛰어내려. 네, 탈출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로는 절대 안 가요. 근데 지금 BMW를 중고 시장에 내놓는 거는 적극 반대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고 자동차 쪽 사람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 중고 520D 계열이 매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와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 그래서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조금 더 버티시면 네. 제가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살려면 지금 사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노 사장님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명쾌하게 나온 다음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명쾌하게 나와야 되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인데 여기 이렇게 차 보면 여기 마침 또 BMW가 있는데 뭐 감독님이 워낙 차 메이커니즘을 많이 아시니까 근데 이 차 안에 여기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사실 불이 붙을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별로 많진 않아요. 요 안에서 불이 나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 보고 야 너 자동차 엔진에 불 한번 붙여봐. 웬만해서는 불이 붙지가 않아요 여기가. 근데 이게 불이 날 정도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이미 알았던 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자사에서 알고 있었고 자동차 엔진 쪽에서 불이 붙는 원인은 한 6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근데 이 6가지의 도화선을 EGR 쿨러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불이 나고 이 차가 불이 나고 이 차가 불이 나는데 똑같은 원인은 아니에요. 어디에 처음에 불이 옮겨 붙었냐인데 그거의 원인은 EGR 쿨러가 준 거고 이 EGR 쿨러에 관련된 모든 부품들이 다 바뀌는 시점에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노 사장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면 네. 지금 노 사장님의 말씀은 저렴하게 원가 절감을 한 하드웨어에서의 문제점을 이제 크게 보신 거고 저는 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결국은 내 손이 이렇게 멀쩡하게 움직이려고 해도 뇌에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 멀쩡하게 관절이 멀쩡한 애도 지시가 어그러지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높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 중에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전 세계 BMW가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서 ECU에다가 똑같은 걸 넣어서 보낼 텐데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그랬더니 각 나라별로 환경 기준이 달라가지고 약간의 손을 본대요. 근데 ECU 매핑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똑같은 현대 자동차 가지고 제가 시합을 할 때도 매핑에서 약간의 움직임만 줘도 수치만 변조를 해도 출력하고 연비하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서 그거를 그 매핑한 사람이 약간만 손을 잘못댔을 때 엔진이 나간 적이 많거든요. 과열돼가지고.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그 소프트웨어 값을 조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7월 달 이후로 이 사고가 더 많이 생긴 이유는 그 매핑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를 이렇게까지 높게 계산을 안 했다라는 데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거든요. 이상 기온일 만큼 됐기 때문에 그 쿨러가 허용할 수 있는 값어치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리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럼 나 카산테 갔더니 다 바꿔주더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노 사장님의 말이 맞으면 책임져야 될 회사는 BMW 본사가 아니라 하청업체예요. 제 말이 맞으면 BMW 본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냐의 문제니까. 지금 벌써 그 아까 인터쿨러나 그쪽 손댄 부품 회사 중에 한국 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도산 위기예요. 지금 이게 그쪽으로 판명이 나면 그냥 부도 처리로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되고 BMW 쪽이 된다 그러면은 보상액이 훨씬 커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EGR 쿨러에 관련된 그 하청 업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낮은 단가를 찾아서 그쪽에 수주를 주고 그걸 사오는 회사는 BMW 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청업체가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거를 납품했으니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있죠.
거기 그 싼 부품을 사서 마진을 본 건 사실 BMW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600달러짜리를 샀어야 되는데 120달러짜리를 썼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감독님 말대로 소프트웨어를 잘못해서 BMW 잘못. 근데 하드웨어적인 거면 하청업체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여기에도 어쨌든 얘네도 잘못이지만 그 수백만 대까지 아니라 수십만 대를 팔면서 남은 마진은 다 얘네가 먹었죠. 예, 그렇죠. 차값은 제가 조정을 말한 안 했으니까.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 비율은 달라져서 저는 BMW는 피할 수 없다라는 예. 거죠. 근데 예, 이제 BMW 코리아의 좀 공식적인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 때문이라고 일단 밝히긴 했고 네. 주행 거리가 많은 차, 그다음에 바이패스 밸브 오픈 등의 조건이 충족할 때 화재가 발생한다라면서 이제 리콜을 결정을 했는데 좀 리콜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타고 있으니까 리콜 통지 안내문을 받았어요, 봄에. 그래서 이제 제가 6월인가 브레이크 패드 교체 시기가 돼가지고 센터에 방문했는데 리콜 관련된 상황을 얘기했을 때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내년 2월, 3월이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정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리콜 통지 안내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브레이크 패드 갈려가서 너무 늦게 간 감도 있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제 차가 진짜 불이 났었으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통보 것 같아요. 받고 불나면 되게 봉지겠네요. 그렇죠. 아니 센터 갔다가 나온 분들도 불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은 뭐 큰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BMW 전용 주차장 따로 만들어 놓고 요즘. 좋네요. 표적받고 좋네. 아니 의외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동대로에 막 네. BMW 주차가 된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제 서울 강남 BMW 앞 이제 영동대로 인도를 BMW가 이제 점령하기도 했었는데, 네. 예, 이제 이번 화재 여파로 인해서 이제 BMW만 따로 주차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차선 변경할 때 저도 네. 굉장히 BMW가 끼어들면 잘 비켜줘요. 왠지 뭔가 무섭고, 예. 시한폭탄 같은 네네. 거. 그리고 약간 저도 비켜주는데 앞에 차를 보면은 모세의 기적처럼 쫙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BMW 타야겠네. 되게 엄청난 괜찮습니다, 결정을 지금. 갖고. 저 오늘 완전 빨리 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정말 또 재밌는 거는 네. 이 지금 520D가 월간 판매량이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전체 판매량, 이 BMW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BMW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4.2% 늘어난 3,959대입니다. 네. 예, 수입차 시장 브랜드 점유율도 18.8%에서 19.30%로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님이 알려주신 수치가 7월인데 8월에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그것도 있고 네. 그 BMW나 이런 경우에서 위기가 오면 네. 굉장한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지금 한참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520D가 올라간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데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BMW 코리아나 모터를 판매하는 딜러십은 우리의 방송을 싫어하겠죠? 제 느낌에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브랜드가 싫어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역사를 재조명해 줘? 네,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을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저희가 요즘 BMW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화제가 가장 먼저 붙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닝 때 가장 지금 화제인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화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BMW 역사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재밌죠? 네, 재밌죠. 역사 공부는 하게 되면 정말 노사장처럼 빠져들게 되는데 네. 노사장이 요즘 흠뻑 빠져 계시잖아요, 그렇죠? 흠뻑 빠졌어요. 맞아요. 네. 새벽 늦게까지. 어제도 새벽 새벽 4시까지. 2시에 카톡을 하실 정도로 네. 흠뻑 빠져 계시기 때문에 본인만 빠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의사님 때문에 저희가 다 저희는 투지 표현을 바꿀 예정입니다. 네. 네, 정말 화제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BMW. 하지만 여전히 벤츠와 함께 명실상부 한국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 빨리 파헤쳐 봐야겠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팩트 스토리 시작합니다. 빠밤. 저희 짱 아니에요. 꽁트를 준비했네요. 아니에요. 자, 일단은 팩트 스토리 시작을 하자면 일단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BMW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희가 먼저 브랜드의 개요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BMW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네. BMW가 1913년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소 달구지 타고 다닐 때. 예. 네. 그때 그때 이제 달구지 없었어. 그래요? 진짜요? 그냥 걸어 다녔어. 아 그래요? 그때 이제 뭐냐 책보 메고 걸어 다니고 이럴 때죠. 예. 달구지도 없던 예, 시절. 학교 갈 때 막 20미씩 걸어 다니고. 뭔가 막 그 이랬던 시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죠. 최고 연장자. 네. 일단 예, 그 1913년 항공기 엔진 회사를 운영하던 카를 프리디히 라프가 네. 미넨의 항공기 엔진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제작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난으로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이제 이를 계기로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츠 요세프 포프와 막스 프리츠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름을 지금의 BMW로 바꿨습니다. 네. 이제 간혹 이제 BMW를 이제 뭐 버스, 메트로, 워킹, 뭐 대중교통의 약자 아니냐. 나 BMW 타고 다녀. 이러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BMW 약자는 바이에리쉐 모토렌 베르케. 예. 영어로 하면은 바바리안 모터 웍스. 이제 이 BMW의 약자입니다. 네. 해석을 하면 이제 정말 저는 뭐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바이에른주의 자동차 회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은 뭐 충북 제천 자동차 공업사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충북 제천 자동차. 충제차 이렇게 예, 부르거든요. 그런 거죠. 외국에서는 오 충제차. 좋아요. 신대는 신화씨야. 신화의 전진씨 이런 분이에요. 신대차. 네, 일단은 항공기 엔진 회사가 자동차 회사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사실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엔진 기술이 뭐니 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엔진 BMW 엔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BMW가 왜 엔진 기술이 뛰어나는지는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많이 찾아봤는데 네. 지금은 사실 엔진 기술이 다 평준화가 됐어요. 벤츠니 아우디, 하물며 현대자동차도 막 엔진 기술을 갖고 막 들이밀고 막 그러는데 19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때는 BMW의 엔진이 타 회사들보다 뛰어난 스포츠성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동차 리뷰를 하다 보니까 역사 부분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Y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왜 엔진 기술이 뛰어날까를 보면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던 회사니까 당연히 엔진 기술이 뛰어나겠죠. 근데 사실 항공기 엔진을 납품하던 회사는 BMW만 비단 속해 있던 게 아니고 벤츠도 항공기 엔진과 선박 엔진을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납품을 했고 가장 유명한 회사는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의 으뜸 회사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회사고. 근데 그러면 걔네들도 엔진 기술이 뛰어난데 왜 BMW만 이랬냐라고 생각해서 이게 지금 역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전범에 관련된 뭔가가 연루가 돼 있어서 이 역사가 삭제가 돼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고. 그래서 BMW가 엔진 기술에서 가장 얘네들이 특화를 했던 게 가벼움. 엔진을 다른 회사들보다 알루미늄 소재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소재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빨리 했고, 그리고 엔진의 활성화. 낮은 RPM에서도 힘이 빨리 나오게, 그리고 높은 RPM에 가서도 지치지 않고 토크가 쭉 나오게 하는. 그래서 얘네가 마노스, 더블 마노스, 밸브트로닉 같은 기술도 슈퍼카를 만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산차, 일반 세단에 되게 먼저 적용했던 회사로. 그래서 그 당시에 엔진, 방금 홍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엔진에 대해서는 좀 특화된 기술을 옛날부터 리드를 했었다. 노 사장님 말씀을 듣고 힌트를 얻었는데 그 숨어있는 역사가 보이지 않으세요, 다들? 네, 좀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네. 보세요. 벤츠 비행기 만들었죠. 네. 롤스로이스 비행기 엔진 만들었죠. 네. BMW 만들었죠. 비행기 엔진. 그런데 비행기 엔진 중에 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비행기? 저는 딱 들으면서 전투기? 전투기다. 이건 딱 전투기야. 경량화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사람을 정말 공격성. 근데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들으면은 왠지 여객기, 수송기 콩쿠드 여객기 이런 거. 부르마블에 나오는 큰- 콩쿠드 여객기 이런 거. 막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들으면서 거기에 특화돼 있어서 혹시 그 역사에 묻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왠지 좋아하실까봐 거길 또 제가 파봤어요. 예. 근데 궁금해요. 네. 역사 속에 우리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덩케르크 영화에 보면 네. 그 영국 군인들을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다시 이송하기 위한 대규모 예. 이송 작전을 피고 독일은 그걸 저지하기 위한 건데 그 영화에서 이제 1, 2, 3인칭 관점에서 비행기에서 배에서 육지에서 보는 관점으로 영화를 찍는데 거기에 이제 영국의
자존심인 스피파이어라는 전투기가 나오고 독일의 메사슈베츠라는 전투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독일의 메사슈미츠라는 전투기가 다 씹어먹었어요. 제공권을 장악을 했었는데 사실 BMW 엔진이 그래서 메사슈미츠에 들어갔느냐를 제가 파봤거든요. 네.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메사슈미츠는 메사슈미츠라는 회사에서 엔진과 비행기를 만들었고 근데 이게 감독님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통째로 역사가 없어요. 근데 메사슈미츠는 후에 자동차를 또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범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연합군에 의해서 그 어떤 룰에 의해서 다 제재를 먹어요.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메사슈미츠라는 놀라운 전투기를 만들었던 회사도 나중에는 차를 만들고 그 차를 보고 BMW가 카피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 지워졌지만 메사슈미츠를 따라가던 뭐 BMW일 수도 있고 BMW 엔진은 전투기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메사슈미츠라는 전투기엔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그 자동차에서 엔진의 중요성은요. 네. 제가 이제 레이싱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달리기 위한 부품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이 엔진이거든요. 그리고 엔진은 그 사람으로 따졌을 때 심장과 같아요. 근데 그 심장이 경량화된다는 것은 자동차 전체가 가벼워지는 거고 그 자동차를 설계할 때 이 가장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위치를 잡고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밸런스가 다 바뀌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스포츠카 중에 제일 좋은 스포츠카가 미드십 엔진이라고 자동차 요게 미드십인데 자동차 엔진을 한복판에다 얹어놔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엔진이 가볍다는 얘기는 밸런스 잡기가 좋다. 근데 가벼운데 또 출력도 좋다. 그러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만 들어도 BMW는 굉장히 좋은 차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참고로 제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를 넣어드린다라고 하면 BMW가 그 당시 90년대, 1990년대 말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엔진들이 알루미늄을 적용하려고 했던 시점이었어요. 주철이 이제 무거우니까. 근데 알루미늄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엔진으로 사용을 못 했는데 BMW가 이제 소재공학을 앞서간 거죠. 그래서 BMW가 알루미늄 엔진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엔진을 최대한 가운데로 넣는 거를 다른 회사들은 시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본넷 앞쪽에 있는 엔진을 가운데로 끌어오면 감독님이 말씀하신 미드십처럼 무거운 엔진이 중심으로 오면 차에 좋은데 그렇게 되면 모든 설계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죠. 또 하나는 승객석으로의 자리 침범 엔진과 미션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열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보다 더 위험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 엔진이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조회사들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BMW는 그걸 강행을 해요. 근데 그 강행하는 배경에 또 뭐가 있었냐 앞에다 놓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서는 벤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는 이미 벤츠가 모든 세단 시장을 다 씹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도 벤츠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수가 없으니까 BMW는 그럴 거면 우리는 벤츠하고의 다른 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스포츠성이고 그래서 엔진과 미션을 안으로 집어넣는 플랫폼의 변화를 강행을 하고 거기에 연장선에 이제 M이 나오게 된 거고 나중에 얘기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 기준의 엔진 무게가 엔진만 많이 나가는 회사는 엔진 무게가 230kg 적게 나가는 엔진 회사들 아니 제조회사들의 엔진 무게가 193kg, 198kg 근데 2000년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BMW 알루미늄 합금 엔진은 160kg. 그 정도로 가볍게 만든 엔진을 그거를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BMW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자동차에서 정말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제 사실 중간에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BMW도 분명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첫 번째 차는 도대체 그럼 뭘 만들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1929년에 이제 영국의 오스틴 세븐의 라이센스로 이제 승용차를 만들던 이제 딕시사를 사들여서 네. BMW 315를 내놨습니다. 예, 오스틴의 영향이 다소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BMW가 이제 독자적인 모델을 이제 개발한 건 1932년 내놓은 320이었습니다.
BMW가 맨 처음 만든 차 직시를 한번 볼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뭔가 약간 교양 있어 보이는 차. 그쵸. 네. 아, 그런데 원래 BMW 하면 그 가운데 콩구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그 모양이 없네요. 콩팥 모양이. 우리 아나운서 분이 말이 격해요. 아, 콧구멍이 콧구멍 나오고 콩팥 나오고. 키드니 그릴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네. 콧구멍과 콩팥이라는 둘 다 맞죠. 원래는 돼지 콧구멍이라고 했었으니까 돼지 콧구멍하고 콩팥, 키드니 그릴. 근데 저 때는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점. 키드니 그릴이 적용된 거는 그 후에. 그래서 키드니 그릴은 이제 1933년 베를린 모터쇼에서 신규 모델 BMW 303을 출시할 때 그때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해요. 네. 네. 이제 BMW 같네요, 조금씩. 네. 네. 정말 큰 콧구멍이네요. 그래서 저 때부터 생겼고 이제 키드니 그릴은 일형제가 1931년 2인승 로드스터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고 요즘 들어서 추세는 더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멧돼지 콧구멍. 예, 더 점점점 커지고 돼지 있어요. 콧구멍에서 멧돼지 근데 콧구멍으로. 일형제라는 게 한 명의 형제가 아니라 이름이 일이에요. 일. 예. 일. 네, 예. 여기 스펠링 보니까 IHLE. 네. 맞아요. 일. 영어 잘하시네요. 독일어 아니에요, 이거? 나는 지금 혼자인 줄 알았어. 독일어인 줄 형제가 알았어. 혼자인데 왜 형제야? 각자 생각하고 싶은데. 동남인데 왜 형제라 그러지? 혼자인데 이러면서. 근데 사실 아우디를 보면 이렇게 다 마크가 다 있잖아요. 근데 벤츠도 별 모양이잖아요. 근데 BMW는 이렇게 키드니 그릴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모양이 있는 게 BMW에겐 독일일까요? 약일까요? 얘네들은 저것 때문에 사실 디자이너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걸 지켜야 항상 되니까. 저걸 지켜야 예, 되니까. 예, 예. 새로운 디자인을 넣더라도 항상 콧구멍은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멀리서 근데- 보더라도 저건 딱 좀 BMW는 근데 티가 나잖아요. 이제 제가 디자인 전공이잖아요. 네. 도리어 편할 수도 있어요. 아. 일단은 중심에다 하나를 콩팥을 박아놓고 나머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 기준점 없이 새로 해봐 그럴 때 더 힘들어요. 누가 보면 우리 의학 콩팥 나오고 콧구멍 나오고. 근데 이게 축구 같은 걸로 치면은 호날두를 보유하고 있는 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호날두는 박아놓고 시작을 그렇죠. 하니까 박아놓고 전술을 짜면 전술을 되는 짜면 되니까 거니까.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럼 더 쉬운 거네요. 네, 더 쉽죠. 어떻게 디자인이. 자, 일단은 BMW 엠블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엠블럼 보시면 이렇게 특유의 BMW 엠블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생 비화에 대해서도 역사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BMW 엠블럼은 인수했던 프란츠 요세프 포프가 창안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작에다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 도색이 이제 바이에른 주 표식에서 유래를 했는데 네. 파란색과 흰색이 이제 체크 형태로 교차하는 이제 바이에른 주 정부의 네. 깃발 컬러에서 창안을 했는데 원을 4등분의 색깔이 교차되는 엠블럼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이 원래는 유래인데 빨간색은 초기 M 경주 때 BMW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텍사코라는 미국의 유명한 석유 소매 브랜드를 상징하고 하늘색은 BMW와 바이에른 지역 그리고 파란색은 하늘색과 빨간색을 합친 것으로 서로 간 협력을 굳건히 한다는 의미다라고 굉장히 좋은 포장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아니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많이 더럽게 많네요. 걔네들. 근데 알고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다 이거죠. 네. 예, 예. 이런 엠블럼이 있구나. 바이에른 주를 따라 했는데 네.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유래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가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보면은 프로펠러가 선풍이 빠르게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네, 색깔이 네. 흉흉흉흉 보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데서 가져왔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좀 눈치를 주니까 네. 그 주의 상징을 쓰지 말아라 어때라 네. 회사의 영리 목적에 쓰지 말아라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황급히 핑계거리를 찾은 게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거 우린 프로펠러다. 네, 네. 우리가 항공기 엔진을 제작했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따라서 얘네가 광고를 뭘 사용하느냐? 비행기의 앞면부에 저거를 딱 넣고 프로펠러가 도는 게 우리 자동차 엔진의 심장이다. 그러면서 또 이걸 미화를 시켜가지고 싹 구랭이 담 넘어가고 넘어가고. 약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꼼수는 꼼수인 거죠. 또 그게 안 먹히니까 또 그런 말을 해. 바이에른의 푸른 하늘과 네. 알프스 산막의
서론을 우리는 넣은 거다. 갖다 붙이기 마음이 그냥 있다. 엄청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뭐 안 되면 갖다 붙이고 안 되면 막 그런 무슨 막 외국 국기 보면은 의미가 무슨 막 녹색은 자연을 상징하고 막 붉은색은 열정을 상징하고 하는데 다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역사는 승자가 쓰니까 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희 엠블럼도 예쁘지 않나요? 여기 이제 빨간 이게 언제 있었어요? 쑥스럽구만. 네. 저희 이게 굉장히 그러면 노사장인 거예요? 네. 그럼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하시나요? 우리의 열정을 뜻하는 거야. 저 파란 이 파란 바지, 바지는요? 파란 바지. 이게 저기 백이종군. 까만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는 저 눈치를 싸이 보지 아니에요, 않는다. 싸이? 눈치를 보지. 예, 다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네. 그 우리 히스토리하는데 굳이 벤틀리를 뒤에다 놓으신 이유는? 아 다음 차가 이제 벤틀리기 아, 때문에 예고예요? 예고. 바뀌어요? 다음에 이제 바뀝니다. 이제 차. 그래요? 다음에 차가 이 벤틀리. 멘트를 보고 디자이너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바꿀 때마다 저는 돈을 받으니까.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세게 가실 것 같으면은 이 파란 바지 말고 파란 티 팬티를 입혀 놓으면 너무 노사장의 섹시한. 감독님 너무 가셨어요. 너무 가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엠블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희 엠블럼이 보여가지고. 그렇다면 세 분은 자동차 엠블럼 중에 어떤 엠블럼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노사장님요? 저는 근데 좀 보는 관점이 일반인하고 다른 게 저는 자동차 브랜드를 보면 항상 역사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가 외국에 보면 그 우리나라 애국가죠, 애국가. 네. 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에 네, 네, 보면 애국가.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좀 그런데 외국 애들 보면 애국가 보면 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부르는 그 가사 내용들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우리가 뭐 싸워 이긴다, 붉은 피와 심장이 붉은 피와 어쩌고, 심장이 네. 주는데 그런 게 이제 외국 애들 보면 항상 전쟁이 막 있으니까 네. 그 유럽에 보면 유럽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보면 그 자동차 마크에 보면 방패, 뭐 말, 창, 막 꼬챙이 막 이런 거 막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엠블럼을 만들 때 시대적인 배경이 그거 같아요. 그 어떤 돈이 많았던 가문의 그 뭐 백작이든 뭐든 이런 애들이 싸우고 와갖고 이제 전쟁에서 뭐 군주나 누구로부터 받았던 훈장을 자기가 이제 뚝딱뚝딱 자동차 경기 나가고 뭐 할 때 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걷다 붙인 거지. 그렇고 뭐 말 한 마리 일어나갖고 뭐 방패 있고 깃발 있고 막 사실 차랑 상관없잖아요. 그쵸. 창이 무슨 마세라티 뭐 삼지창, 포세이돈 삼지창 있고 막 포르쉐도 보면 방패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이 마크가 뭐 별 의미 없구나. 감독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페라리 마크를 좋아해요. 페라리하고 포르쉐. 그 말씀하신 딱 그 방패. 예, 방패 문양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식구들만의 가족 같은 클럽 어떤 느낌, 그 가문 이런 그런 전통이 느껴져서 그 고집스러움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마치 그 유럽에 가면 그 방패 들고 옛날에 싸웠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걔네들 겁나 싸웠을 예. 거예요.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방패 그런 이미지라서 역사가 보여서 저는 그 두 가지 브랜드 엠블럼을 되게 좋아해요. 제 옷에 막 마크만 사가지고 꼬매 붙인 적도 있고, 어렸을 때요? 예, 옷에 이렇게 그 마크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거 입으면 괜히 페라리 못하고 최소 옷은 내가 가슴에 풍물이다 이러면서 원래 너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막 명품 없을 때 명품 하나 사면 일부러 큰 거 사고 그런 느낌이네요. 좀. 그쵸. 예. 여기서 우리가 더 늙으면 이제 베르사체 메두사 머리 해가지고 까만 쫄티 입고 이렇게 문신 쫙 하고 다니는 거죠. 저 감독님 되게 존경했었는데 이미지가. 기자님은 방송을 하면서 저는 뭐 엠블럼 뭐 다 좋아하는데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엠블럼 말하는 것보다 한번 얼마 전에 좀 재밌었던 일화가 있었는데 네. 한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아는 그 승무원 친구가 소개팅을 받았대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얘기 물어보다가 근데 그 남자가 무슨 차 타냐고 물어봤더니 그 마크를 잘 모르겠는데 되게 올림픽 마크가 이렇게 있었어. 되게 아우디였던 거예요. 네. 그 여자분이 정말 순수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오, 아우디 마크를 모르고 그냥 올림픽 마크가 있었다. 그런 여자를 만나야겠네요. 승무원인데 이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인지 물어봐도 돼요? 한 6, 7년 됐는데 그 6, 7년 전에 순수한 거네요. 네, 순수했죠. 네. 아. 자, 저희가 이렇게 엠블럼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세 분 중에 한 분은 벤츠를 얘기할 것도 같았는데 아무도 벤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BMW와 벤츠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자동차 왕국인 독일에서 이제 벤츠보다 훨씬 늦게 태어났어요, BMW가.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에 벤츠의 이렇게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1933년에 이제 BMW 303이 나왔을 때 벤츠가 내놓은 건 세계 최초의 디젤 승용차하고 유선형 럭셔리 스포츠카였습니다. 예, 이를 계기로 BMW 역시 2인승 스포츠카 328을 만들었는데요. 특유의 유선형 디자인과 강철 튜브 프레임, 독립식 서스펜션 등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328은 유럽의 경주 대회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1930년대를 대표하는 스포츠카로 우뚝 서면서 벤츠와의 이제 경쟁 구도를 이어가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네, 한국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BMW와 벤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도 벤츠와 BMW는 경쟁 구도가 정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부터 있는 거네요. 지금부터가 사실 이 프로가 주는 재미가 이제 드러날 것 같은데 역사 속에서 벤츠와 BMW의 경쟁 구도. 근데 그 이전에 방금 김 기자가 얘기했던 우수한 경기차 중인 328을 얘기하면 경기차가 나오면 또 우리 감독님 가만 못 있잖아. 근질근질 하실 거, 그죠? 네. 뭔가 좀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경기 얘기가 나와요. 그쵸. 328이 어떤 차인지 또 감독님이 긁어주세요. 너무 갔어. 그런 거 아니잖아. 아, 이거 진짜로 긁으면 어떻게 해. 이 방송 그런 방송 아닌데. 그렇게 안 봤어요. 감독님 이제 효자손이 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서로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질까 봐. 시청자분들도 다 깨고 계실 거야. 쟤 저랬어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감독님이 아직 아름다우세요. 왜 이러세요? 네, 그 1936년부터 1940년까지 172개의 경주에 참여를 해요. 328이 BMW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41회를 우승을 끌어버려요. 거의 다 우승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근데 1938년에 1000마일, 1000마일이면 키로수로 1600km. 예, 1600km를 달리는 이탈리아의 밀레밀리아라는 경주에서 그 당시, 지금은 빠른 게 아닌데 그 당시에 평균 속도가 166km로 주파하면서 또 우승을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마케팅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벤츠가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뭐가 약하고 우리가 뭐가 강한지. 근데 아까 노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경량 엔진에 그 고출력의 빠른 응답성을 가진 엔진을 갖고 흔히 말해서 뭐 레이싱거리나 어떤 모터쇼나 이런 데 치중을 한 게 아니라 모터 스포츠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자동차 막 그때 붐이 일어날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성능 자체, 디자이닝 뭐고 다 필요 없고 성능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고 보는 브랜드가 그때부터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그 뭐 대회에서의 성과면 양궁으로 치면 한국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60 몇 번 나가서 150 몇 번 172번에 참가해서 140 몇 번의 성과를 냈다라고. 그러면 양궁이 한국이죠. 아, 그렇게 넘사벽이죠. 넘사벽. 나갔다면 우승이다 이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328을 만들던 BMW는 328에 되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뒷바퀴의 독립식 서스펜션과 리어 엑셀 프레임 구조도 바꾸고 강철 프레임, 그다음에 앞 조향 시스템 여러 가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마도 그때부터 얘네들이 일반 양산차의 스포츠성이, 그러니까 얘네가 저는 그걸 봐요.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어떤 제조사가 이렇게 차를 여러 개를 현대차가 만들어 파는데 얘가 만약에 잘 팔린다고 봐요, 이 차가. 그러면 이 차가 잘 팔리면 현대자동차는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잘 팔려서 막대한 자금이 축적이 되겠죠. 이득금으로 많은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모델을 만들 때 벤츠가 BMW가 두 차를 만들었는데 BMW가 많이 팔렸어. 그러면 벤츠랑 BM이랑 경쟁차인데 BM은 많이 팔렸기 때문에 회사의 순이익이 많으니까 다음 차를 개발할 때 이 차의 후속 모델에 더 많은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이 팔렸다는 건 많은 소비자가 이 차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AS 센터에 들어가서 불평불만을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이 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는
10,000건의 접수가 있었고 여기는 30,000건의 접수가 있으면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차를 개발할 때 얘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돈으로 다시 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승자가 계속 승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고, 아무튼 BMW는 그 당시에 328의 우승이 스포츠성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만약에 아까 감독님 꽤 오랫동안 우승했다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 데이터베이스 축적으로 스포츠 세단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BMW 설립 1화 중에는 이 벤츠를 아우토반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BMW와 이제 벤츠의 이런 역사를 놓고 보면 이제 아우토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BMW는 바이에른의 대표 기업이고 벤츠는 비르텐베르크의 대표 기업인데 독일 남부에 위치한 이 두 곳의 라이벌적인 감정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영남, 호남 이것보다 훨씬 더 그런 이제 지역 감정이 심한데요. 종교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제 골수 이제 가톨릭 쪽이고, 네. 비르텐베르크는 이제 그 신교도 쪽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지금 미넨과 슈투트가르트는 축구 쪽으로도 굉장히 또 치열해요. 그래서 거의 뭐 사람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축구에 이제 라이벌 의식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네요. 네. 축구 얘기가 나오니까 네. 눈빛에서 막 불이 뻘쩍뻘쩍 오죠. 근데 사실은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라이벌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넨이 너무 이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라이벌 의식은 좀 사라지긴 했죠.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지역 감정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BMW와 벤츠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양측 지역 감정은 이들 자동차 회사가 한몫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영호남의 감정 싸움보다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왜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또 저거는 제가 이제 이거 역사 공부하면서 저도 되게 흐뭇했던 게, 제가 이제 최근에 독일을 갔다 왔어요. 최근에 이제 오일 생산 때문에 독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동시통역 가시는 분을 봐서 이렇게 가다가 이분이 이제 내가 오일 비즈니스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 리뷰어고, 차하고 이제 뭐 미넨에서 어저께 올라왔고 막 이런 얘기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미넨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이에른과 그쪽은 전체 지역 이름이고 수도는 지금 미넨하고 슈투트가르트잖아요. 슈투트가르트에 포르쉐랑 벤츠가 있어요. 뮌헨 쪽에 아우디랑 비엠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지역의 지역 감정이 어느 정도냐면, 이분 말대로는 이 접견 지역인 골목을 이제 두고,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부딪히는 곳이 있잖아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주인들끼리의 싸움이 뭐 40년 종교 전쟁 뭐 뺨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까지. 이게 감정 싸움이 끝이 없대요. 얘네의 감정 싸움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던 종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영호남 이것처럼 지역 감정.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축구. 이게 이제 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역사의 과거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